네, 브리핑 듣고 프로의 시선 전략으로 왔습니다. 지수가 낙폭을 그래도 줄이려는 시도를 딱 2시부터 보여줍니다. 코스피 2530선 지지력 보여주면서 40선까지 회복하려고 노력이 나오고요. 코스닥도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장중 저점 902선을 오후장에 깨지 않았습니다. 908선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주간으로 낙폭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네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는 딱 2시 구간부터 하방이 열리는 변동성이 커졌다면 금요일 오늘 오후장은 그래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로 금요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시장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들도 많았어요, 부대표님. 유가 이야기도 있었고 미중 새로운 변수를 해석하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의 상승분 1.7%, 2%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려는 움직임.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동안의 낙폭은 줄였지만 주간으로는 성적표 아쉽거든요. 이번 주 성적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영향을 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애플의 급락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 사용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직접적인 이제 어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급락이 좀 영향을 좀 크게 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애플의 급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 애플 개별적인 회사에 국한된 이야기로 일단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별 악재로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물론 올라간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산의 어떤 그 기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인플레 부담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미 연준에서 금리를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담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상당히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사다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좀 어쨌든 간에 그 호재로 인해서 좀 매수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보여주는 것처럼 지수가 좀 일정 부분 좀 조금 더 과하게 빠지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올라가게 되면 좀 과하게 이거 좀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 또 일정 부분 또 주가가 좀 밀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식으로 어떤 좁은 박스권에 이제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밴드를 두고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 면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사실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는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과하게 빠진다든지 하면 상당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성장주 섹터 내에서 특히 이제 수급 쏠림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어떤 대상들이 좀 계속 바뀌어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아무래도 가장 핫한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전체로 수급들이 섹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회전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런 범주 내에서 크게 뭐 변화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주도 뭐 로봇주들이 오른다 이런 맥락보다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섹터들이 변해가면서 그때 나오는 재료들이나 내용들에 따라서 수급들이 쏠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대표님 9월 위기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때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9월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차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9월 위기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국내적인 부분, 해외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부담 내지는 불안감들이 있긴 한데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를 9월 달에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이를테면은 뭐 금융위기가 9월 달에 생겼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9월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연결이 좀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좀 답답한 수급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차 의원님도 여기에 동일하시는지 앞서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코스닥의 거래대금 오늘도 거의 11조 넘게 코스피는 6조 원대 메말라 있습니다. 사실 6월, 7월만 하더라도 그래도 2차 전지가 강할 때 포스코 그룹주들도 강해서인지 이때는 그래도 꽤 뜨거웠었거든요. 확실히 식어가는 움직임 속에 이 추세가 역전된 게 27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시총 덩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의 이런 종목 장세, 테마 장세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이 저는 관심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거래량이 뭐 금액 자체가 작건 적건 한 주를 매매하든 10주를 매매하든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 그리고 그 업종 그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중순서부터입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거래 대금이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시작되긴 했었습니다만 종목과 업종을 따지기 전에 일단 시장을 크게 보면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빠지고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그 빈 공간을 만들어낸 원인은 저는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일단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한다라고 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건드리면 거래대금이 푹 빠지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입장에 보면 삼성전자를 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빠진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2021년 하반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워낙 다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2021년 하반기를 보게 된다라면 그때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절대치가 작은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2021년 하반기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때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그 거래대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주가가 밀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빠진다라는 것은 지수의 강한 어떤 그 반등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앞서 뭐 우원문 부대표님께 여쭤봤던 9월 위기설과 좀 연결시켜 보면 위기설에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9월 달에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와 관망은 좀 다르죠. 그런데 저는 관망 쪽에는 조금 무게 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중요한 보고서가 있는데 네. 1996년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96년 데이터를 가지고 다 돌려봤더니 9월 달에는 빠지더라. 그런 데이터도 이달 초에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달이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좀 둬야 되고 또 월말이면 바로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면 조금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관심이 좀 되고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개별 종목, 업종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9월 마지막 주가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에 긴 연휴에 이제 자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핑계들도 많이 통해서 사실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9월이면 거래 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 장세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기회가 있을지는 저희 이 시간대 매번 챙겨드릴게요. 이번에 에코프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 양전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910선까지 회복을 하는데요.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 처음으로 이제 100만 원 선을 깼죠. 고점 이후요. 그리고 고점 이후 조정 기간 동안에 처음이었습니다. 6거래일째 음봉을 맞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 저점이 97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00만 원 회복이 나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100만 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깨지는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심리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아니다. 추세 이탈됐다. 어느 쪽이에요, 부 대표님? 저는 사실 에코프로 뭐 많은 분들 관심이 아직 여전히 있고 그렇죠.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그 뭐 4월가량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되돌려 보면 에코프로가 올랐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수급적인 이유는 미미 현상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일정 부분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이런 부분들이 기업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로만 인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일단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오르고 빠지는데 이런 뭐 이렇게 다른 게 변화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급이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비롯한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 쏠렸던 수급들이 그 위에는 예를 참 잘 아시는 거면 초전도체 관련주로 막 쏠려갔다가 네. 그다음에 일정 부분 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분도 쏠려갔다가 또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로 쏠려다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간 그런 또 수급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속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숫자로 증명해내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실적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26조 한 5천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7천억대 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물론 이제 순이익도 조금 더 뭐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만 놓고 이를테면 PR을 계산해 본다고 친다면 대략 30배 정도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코프로 같은 성장 섹터에 있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실적도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연간 그 성장률을 봤을 때 30배 정도 받고 있는 이 수준은 그렇게 과하게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숫자와 연관된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어쨌든 간에 수렴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때그때 어떤 수급적인 영향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또 적극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저는 100만 원 뭐 이상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줄여보시고 조금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를테면 이제 급하게 뭐 하락한다 이런 움직임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굉장히 조금 힘들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그 주주분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시장의 영향력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차지하는 그 힘도 대단하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상방을 이끌 만한 주도력은 이제는 조금 상실한 것 같은데 하방을 키울 만한 그런 추세 하락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도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별로 남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식의 맥락. 그러다 보면 지금 거래량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과거보다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으니까 시장에 어떤 참여하는 분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2.9% 상승, 지금 30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요. 에코프로는 조금 전 100만 원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도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영향력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방전된 2차 전지 다시 충전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시장의 영향력도 여쭤봤는데 차 의원님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의 새로운 주도주가 또 로봇주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기준으로 거래 대금도 코스닥 1위고요. 시총으로는 6위에 진입을 하면서 아직 LNF와의 괴리는 있기는 하지만 벌써 5위권인 LNF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를 위협하는 하나의 로봇주의 이 흐름에 대해서 시장 재편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약간의 미세한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원명 부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가 되려면 네. 결국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투자하기 어려운 게 네.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기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 분기 단위로 해야 되니까 이제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됐습니다만 3분기 실적 나와야 되고 4분기 실적 나와야 되고 근데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주식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보면서 오늘 올라갔으면 투자자들이 그러는데 실적은 분기 단위로 나옵니다. 이제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빨라야 2025년, 늦어도 2030년까지 밸류를 봤다라면 그 밸류를 땡겨온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재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얘기들이 나와도 지금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 이미 그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긴 호흡으로 보야 되고 이 긴 호흡으로 본다라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이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동안에 이제 단기간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지셨는데 이제는 장기 싸움으로 변했다라는 것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로봇 같은 경우 2차 이제 대안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20일경에 상장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로봇주들이 조금 사그라들면 지금 당장은 로봇주들이 올라가니까 2차전지가 쉬고 로봇주들이 이제 20일 이후에 쉬면 다시 2차전지가 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트레이딩 자금들이 움직이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2차전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성장성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자금이 만약에 트레이딩 자금 갖고 2차전지가 움직인다라면 힘이 많이 소진된 거죠. 그동안 2차전지를 끌어당겼던 것은 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변동성은 저도 조금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만약에 작은 변동성이 조금 유지가 된다라면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숨 한번 고르고 미래 가기 위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락폭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봇주들이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2차전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연님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로봇주의 경우에는 두산 이벤트에 따라서 실적을 매매를 알려주셨고 실적으로 지금은 장기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9월에 쉬어가는 동안에 길게 모아갈 섹터들은 어느 섹터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섹터는 저는 이제 지금 2차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모아간다라고 본다라면 하반기 때 지금 우리가 좋게 보는 섹터는 이제 엔터하고 방산 아니면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하반기 때도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아갈 수 있는 거다. 이건 2차전지 별개의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로서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는 꼭 이번 3분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분기마다 실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차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9월에 프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민감도도 꽤 높아질 시기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이 실적 보고 계신 분들께는 이 부분에 공감대가 있으시다면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비만 당뇨 이야기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이 답답했던 장에서 꽤 그래도 숨통 트이는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거래 많이 실린 인벤티지랩의 이 시세 움직임, 아이센스나 펜트론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부 대표님. 이 페어마켓 모멘텀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 위고비의 이 효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이쪽으로는 계속 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펩트론이 기왕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 효과도 영향을 줄 걸로 판단이 된다. 특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내용상으로만 보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먹는 제품 만들겠다, 돌입 뭐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인 같은 경우 사실 당뇨 비만 없는 분이 뭐 찾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연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런 뭐 예를 들면 당뇨나 비만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어떤 기사화된 내용들 그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은 재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같은 종목이 이제 애초부터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주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요 추세를 따라가는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좀 오르다가 어느 순간 좀 쉽니다. 그리고 또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샀는데 상당 부분 빠지게 되면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 시장이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주가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시느냐는 뭐 개인적인 판단, 그다음에 이제 거래 지표를 보고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트렌드는 맞는데 대응 참 어렵습니다. 11시 구간대 고점이 나왔고요. 인벤티지 랩도 2시, 3시 구간에 지금 다시 상승폭 더 낮추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틈 타서 한미약품은 살짝 더 고개를 드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 탄력이 저하됐다고 해서 완전히 다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힌트도 주셨지만 그만큼 이 시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나 더 특징주를 볼 텐데요. 요소, 수, 대란 다시 오느냐. 오늘 테마성으로 이쪽으로 단기 자금 많이 쏠려갔습니다. 차 의원님, KG케미칼이 오늘 17% 현재 급등으로 마무리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탄력은 2시간 전 대비 좀 둔화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이거 미중 갈등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단기 그냥 테마로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수출을 좀 막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밖에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쵸. 미중 간의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소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료에 들어가고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고 수입을 하는 많이 거기 하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타격을 받지 미국이 받는 타격은 없거든요. 한미일 관련해서 공조하고 또 연합훈련 했다는 것에 대한 네. 몽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뭐 충분히 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면 뭐 일본과 우리를 같이 때릴 수 있는 히토리를 차라리 때려버리는 게 더 낫지. 이 요소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산업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일단 보도된 대로 현재 지금 요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수출을 통제했다라면 이거는 또 풀릴 수밖에 없는 또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움직인다라면 그때보다는 충격은 덜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라면 이번에 충격은 덜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테마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끝난다기보다는 다음 주까지도 테마로서의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간 것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뭐 방향성이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되지만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또다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단지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주가를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개 업체뿐이지만 여기서 또 확산될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뉴스의 연속성 다음 주까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매매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민한 대응이 주의됩니다. 그럼 마지막 관심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원명 부대표님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대응에 있어서 다음 주는 어딜 봐야 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조금 편안하게 보실 종목 SM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SM 이요? 뭐 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9월달에 이제 신규 그 보이즈그룹 라이즈가 이번 달에 데뷔 예정이 돼 있고요. 예. 또 다음 주 월화 또 기업 IR이 예정이 돼 있고 보통 이제 기업 IR을 하게 되면은 나쁜 내용 가지고 보통 IR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신 호재성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조금 체질이 개선되면서 그 과거에 이제 1인 프로듀싱 체제에서 멀티 프로덕션 체제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 이수만 PD 기획사, 개인 기획사, 라이크 기획으로 가던 어떤 뭐 로열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갈라섰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비용 통제라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 매출 늘어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숫자가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3분기 같은 경우 4분기까지. 그래서 올 연간으로 보면 상당한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9월, 10월 정도 보시면 전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 가격은 지금보다 20% 상향된 16만 원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만 원. 오늘 SM 엔터 포함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막판에 강하더라고요. SM 11시 구간에 또 고점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16만 원까지 이제는 또 엔터주의 계절이 올 수 있을까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시선 두 분과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영주 전문위원, 우원명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